오늘은 또 저와 함께 시한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시한부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영화는요, 그 죽음을 소재로 했어요. 그래서 작품의 이 감독이 허진호 감독인데요. 어떻게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냐라고 했더니 이 모티브가 김광석의 영정사진이에요. 김광석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 영정사진이 그 당시에는 항상 이렇게 근엄한 그런 표정으로 영정사진이었는데 김광석이 환하게 웃는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아, 저렇게 죽을 때 저렇게 환한 표정을 보면서 아, 슬프지만 또 죽음이 있고 저렇게 환하게 웃는 표정,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아, 이걸 영화화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사진사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그 사진사가 자신의 영정사진을 찍을 때 좀 웃으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자신의 죽음을 웃음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그 시작이 모티브가 돼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영화를 멜로 영화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멜로 영화가 중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에, 그러니까 죽음에 덧입혀진 게 멜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면 한석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시한부 인생을 살거든요. 여기 대사에서처럼 그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긴다. 무엇을 간직한 채요? 사랑을 간직한 채. 보통 사랑은 추억이 돼서 흘러가지만 죽을 때 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떠나게 해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의 특징이 이제 아날로그 감성인데 이게 98년도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허진호 감독이 이걸 딱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보통은 뭘 하냐면 이제 준비 작업을 하죠. 준비를 할 때 과연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일상은 어떨까? 그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도 하고 죽을 사람, 그 시한부 인생을 앞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거의 70에서 80%의 사람들은 덤덤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보통 우리가 영화 뭐 심파 영화 보면은 죽은 사람 앞에 두고 막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이 8월의 크리스마스의 특징은 절제미예요. 굉장히 절제 있게 억지로 울게 하지도 않고 막 울음을 자아내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관객에게 숙제로 넘겨주는 것 같은 아, 관객이 생각할 수 있게끔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저 사람이 저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항상 숙제를 남겨두는 듯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제목이 되게 역설적이죠. 8월 그리고 한창 더울 때 크리스마스 춥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또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아까 말씀을 항상 제가 드리듯이 그 영화의 처음 시작은 그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는 듯해요. 원래는 이 첫 장면을 자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그렇지만 너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봐 앞부분에 오토바이 씬을 넣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나레이션이 이제 나오긴 하지만 잠을 자요. 근데 어때요? 이게 분위기가 어둡지 않잖아요. 밝은 잠을 자고 있어요. 낮잠을 자는데 바깥에는 아이들 소리가 들려요. 운동장에서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해서 이 뭐냐면은 잠을 자는 것처럼 죽음도 어쩌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암시를 줬다고 해요. 그리고 영화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모두 가버린 텅 빈 운동장에 남기를 좋아했다. 거기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도 생각하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한석규가 운동장에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서 이미 그 시한부 인생의 어떤 예고편처럼 이렇게 영화를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시한부를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갑자기 내가 진찰을 딱 받았는데 암이고 6개월밖에 안 남았다 라고 딱 듣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안 믿죠.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죽음학의 어떤 대가예요. 이 여성분이 학자가 이 죽음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정의를 많이 내렸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난 아닐 거야. 이건 잘못된 걸 거야. 그래서 일단 암 선고를 받거나 그러면은 병원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시 진찰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이제 내가 죽을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시한부 내가 살게 되는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갑자기 분노가 치미죠. 내가 왜? 예.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쁜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왜? 하고 분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3단계로 접어드는데 타협과 우울을 반복을 해요. 타협. 나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까 제발 나 안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거나, 계속 자기와의 어떤 그 죽음과의 타협을 계속 시도를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기정사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울도 겪고 타협도 겪고 계속 이 반복된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수용을 해요. 이건 내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래. 그러면은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덤덤하게 생활을 하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결심을 쓰죠. 어떤 사람은 그래, 그동안 내가 못했던 것들, 여행을 다닌다거나 친한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못했던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좋은 사람들 찾아다니고, 아니 끝까지 수용 안 하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수용의 단계인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아마도 수용의 단계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되게 담담하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의 이제 장면으로 들어가면, 영화에서 이걸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이 한석규의 이 삶을 보면서 삶이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 영화는 뭐 정말 이렇게 멀리서 관찰하는 듯한, 그래서 항상 화면도 가까이 클로즈업보다는 멀리서 잡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자 입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담담한 일상.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서 하루하루 막 미친 듯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생활처럼 담담한 일상을 살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절제미, 억지로 막 눈물을 막 이렇게 쏟아내게 하지 않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장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직업이, 주인공의 직업이 사진사예요. 그래서 항상 사진이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편지도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당시가 지금 아날로그 감성이잖아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항상 편지로 교환도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까 그 대사처럼 선물, 어떤 선물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제 영화 이제 초반부에 이렇게 보면은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이제 오빠한테 같이 와서 수박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수박을 먹는데 옛날에 그런 놀이 해보셨을 거예요. 수박 씨 멀리 뱉기. 그래서 오빠랑 같이 이런저런, 옛날에 오빠 옛날에 누구 아무개 좋아했잖아. 그래서 그 여자애가 자기 친구거든요. 친구를 이제 첫사랑이에요. 자기 여동생의 친구와 첫사랑이었어요. 그 여자애가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우리 옛날에 왜 이런 놀이도 했었지? 수박지를 멀리 뱉기를 해요. 근데 영화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일상이잖아요. 일상이지만 옛날에 많이 했었지라고 하는데 그 여동생의 눈빛이 흔들리면서 울컥해요. 그러니까 일상을 오빠랑 즐기고 있지만 오빠가 금방 떠날 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 울컥해요. 근데 울지 않아요. 보통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오면 오빠 죽지 마, 뭐 오빠 뭐 어떡해, 막 부둥켜안고 우는 장면이 나올 법한데, 이 장면 여기서 스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상으로 다시 넘어가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사진사를 모티브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진사하고 어쨌든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제 꾸며야 되니까, 그러려면 하나의 뭐가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진사랑 가까워지는 어떤 매개체가 뭐가 있을까 감독이 생각을 하다 보니, 저렇게 예전에는 주차 딱지를 주차 스티커 끊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고 현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사에게 맨날 오는 하나의 주인공 설정을 한 거예요. 바로 저기 차 보이죠? 옛날에, 지금은 저런 차 보기 힘들지만 주차 질서라고 하면서 차가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차를 사진 찍고 바로바로 현상을 해서 이제 그 벌금 매기고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진사와 그 주차 요원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시문화가 이제 굉장히 이쁘게 나오잖아요. 이쁜데 말하는 것도 굉장히 예쁘게 딱 다가가요. 이렇게 이 영화에서도, 이 허진호 감독의 영화가 봄날은 간다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여자들이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약간 능동적이에요. 되게 주체적이에요. 그래서 당돌하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 나 여기 왔는데 쉬었다 가도 되죠? 쉬다 갈래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고, 아저씨 결혼했어요. 뭐라든지.
아저씨 사자 자리가 나랑 사자 자리죠. 사자 자리가 저랑 잘 맞는데요. 이러면서 굉장히 은근슬쩍 고백 비슷한 것도 하면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새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처음 만남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진 현상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예전에 그 첫사랑 여자가 찾아오는데 이 여자친구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죠. 그러면서 여자애가 와서 이게 사진관이잖아요. 사진관 앞에 그 진열에 뭐가 있냐면은 여동생과 그 자신의 첫사랑 친구니까 둘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와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는 말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치워달라고. 왜냐면은 남편이 도박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면은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으니까 사진을 치워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어서 버스 안인데요. 이 당시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니까 이 안에 그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놨대요. 이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라는 산울림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고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레이션이 나와요. 세월은 참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고.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에 그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항상 이렇게 지나가면 추억으로 다 그치잖아요. 그래서 한석규가 요런 그 대사를 남겨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계속 여동생하고도 얘기하고 첫사랑이 또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자, 여기 보면은요. 드라마 대사인데요. 우리는 모두 시한부다. 남은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다. 그죠?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끝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 모르죠. 그죠? 그렇지만 끝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한부인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지만 현재 사는 시한부 인생, 정말 암 선고를 받거나 의사로부터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예, 항상 담담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물론 수용을 했지만 담담한 인생을 살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정말 이 표현에서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 정말 잘 살아왔고 괜찮은데. 근데 제가 저 아는 분이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새겨 들어야 될 게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그 성인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좀 부족하신 분. 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물론 신경 써야 되지만 운동 부족해서 많이 그런 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살이 많이 쪘다면 좀 빼라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식사는 뭐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하면 이렇게 좀 힘든 인생을 좀 덜 살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막 불평불만하고 막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 불평하고 속상해하는 모습 다 그냥 참 예뻐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면서 불평불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다는 거. 아, 내가 죽어도 이 사람들은 계속 내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속 살아있겠지. 아,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는 거,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하는 걸 참 행복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한부 인생은 그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오래된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가 이제 술을 먹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친구가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차로 술을 먹고 한석규가 정원이죠. 극중의 이름이 정원이 사진사가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나 오늘 죽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술 더 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뭐 너 술 더 먹으려고 무슨 술을 쓰냐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술 먹으러 가요.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날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나레이션이 흘러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시한부 인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친구가 정말, 저도 이 책을 잠깐 봤는데 너무 대단한 친구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6년을 살다 갔어요. 그러니까 20살이 채 안 돼서 갔잖아요. 근데 어린 10대 친구가 했던 말이 너무너무나 이제 그 가슴을 울리는데요. 이 친구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하루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나보다 나쁜 아이도 많은데 아마 초반이겠죠. 분노하고 뭐 부정하고 이럴 때겠죠.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러면서 일기를 쭉 보면은 이런 말도 해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저 평범한 일상, 그 속에서 각자가 열심히 살며 또 함께 모여 있을 때 행복한 가족.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자신이 죽을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했고요. 이 일기에 너무너무 좋은 얘기가 많아서 정말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어떻게 이 10대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건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뽑아왔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예쁜 말을 하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따뜻한 말을 하고 밝은 사람이 되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매 순간 노력하자. 자, 그리고요, 이런 말도 있어요. 기적은 존재한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상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엄마가 바깥 바람을 쐴 때는 정말 행복하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를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아프지 않은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불평불만 많죠, 10대들. 그렇지만 이 친구는 엄마하고 그냥 바람 쐬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다는 것이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깨우쳐요. 아, 나는 바보 같았다. 새삼스럽게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네, 이렇게 죽음을 앞두면서도 본인이 행복한 걸 깨달아요.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런 글을 썼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이런 말도 해요. 내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죽음을 함부로 떠올리지 말자. 정말 코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진다. 예, 이 말의 의미가요. 우리는 살면서 힘들 때 아, 정말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진짜 무슨 너희가 죽음을 알아?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친구가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를 오선아님이 이제 같이 편집을 해서 일기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형식을 해서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라는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그 삶을 다할 때까지 예,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지만 행복을 느끼면서 산 어린 친구예요. 너무너무나 귀감이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아, 이런 게 바로 인생을 배우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술을 먹고요. 친구하고 술을 먹고 시비가 붙었었나 봐요. 경찰서에 끌려왔어요. 근데 경찰서에 왔는데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찰서가 계속 경찰관들이 조용히 해 막 이런 얘기를 들려요. 근데 이제 참아왔던 눈물이 폭발하는 씬입니다, 이게. 그동안 억눌려서 이제 담담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술도 먹었겠다. 예, 뭐 그런 기분에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평상시 같지 않은 행동을 주인공이 합니다. 내가 왜 조용히 해? 라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다독여요. 야, 앉아 하면서 다독이는데 친구가 같이 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술김에 나 병에 걸려서 나 얼마 못 살아라는 말을 친구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부터는 친구가 우는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담담한 일상을 살지만 내 죽음이 코앞인데 어떻게 계속 담담할 수가 있겠어요. 가끔은 우라도 치밀고 가끔은 억울하기도 하고 가끔 분노도 하고 또 슬퍼지기도 하겠죠. 그런 영화, 일상 속이지만 그래도 살짝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책은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고 호주의 요양보호사가 환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그 환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무엇인가를 추렸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로 추리게 됐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그러니까 정말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거, 죽기 전에 내가 정말 뭘 원했지? 남의 눈치 보느랴, 뭐 남의 어떤 거 맞추느랴, 나를 돌보지 않은 거, 내 삶을 경영하지 않은 거, 내 주체적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일에만 파묻혀 산 것. 특히 이건 남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대요. 너무 돈을 벌려고 급급한 나머지 가족들한테 소홀히 하고, 자기의 어떤 정 필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거.
너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 갖고 갈 거 뭐가 있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없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정말 나는 돈을 갖고 갈 거야. 무덤까지 갖고 갈 거야. 이럴 정신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거. 예. 그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 이건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많이 그러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뭐 이제 남편하고도 막 힘들고 막 이럴 때 자기 감정을 이렇게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걸리는 화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리고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너무 화를 참아서, 내가 너무 감정을 이렇게 참고 그 억눌렸던 감정이 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옛 친구들의 소중함을 잊고 지낸 것. 예, 너무너무 바쁘고 내가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지낼 때는 친구들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전화를 하면 10중 8구는 없어요. 없는 결번이거나 친구를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회한다고 하고,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남을 위해 살잖아요. 남의 눈치를 보고 내 행복을 좀 이렇게 줄여들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못 해요. 내가 정말 행복한 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내가 행복할 때는 어떤 건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때문에 많은 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이 사람이 이렇게 5가지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네, 여러분들은 주체적인 삶을 사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그런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림과 계속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흔한 키스씬 하나 없어요. 그 흔한 손 맞잡는 장면도 없어요. 근데도 멜로 영화고 그런데도 설레임을 느끼게 하고 그래도 이 영화가 사랑 영화라는 평을 많이 얻었어요. 그 보세요. 우산이 이제 항상 사랑 영화에는 비가 안 빠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스쿠터를 몰아요. 우리 그 배우 주인공 남자가 스쿠터를 잠깐 맡기러 갔어요. 잠깐 맡기고 있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데 그 사이에 이 다리미가 지나가요. 시문화가 지나가요. 근데 우산이 없잖아요. 우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관까지 데려다 달라고, 우산 너가 있으니까 나를 사진관까지 데려다 줄래? 그러니까 시문화가 너무 당돌한 게 뭐냐면 매니브루요? 이래요. 예, 사진 내가 우산 씌워주는데 매니브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그럼 술 사주세요 라고 해요. 남는 장사죠. 우산 한번 씌워주고 술 먹고. 예,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요. 비가 오는데 첫 장면은 저 장면이 좀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죠. 근데 시문화가 착해요. 이게 다리미가 참 착해요. 우산을 자기한테 더 많이 씌우는 게 아니라 이 한석규 쪽으로 많이 씌워줘요. 그죠? 본인이 한쪽 어깨를 막고 되게 착하죠. 그러니까 호감이 있었던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다리미가 많이 맞는 것 같으니까 예, 한석규가 끌어당겨서 이게 약간 가까워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도 여기서 많이 심쿵하는 장면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 알게 모르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대사 한마디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거의 노래로 그 배경음악이 러브 테마가 쭉 나오면서 이 설정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술 먹으러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7시가 돼도 안 와요. 7시쯤에 온다고 했는데 다리미가 안 와요. 근데 그 7시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낮에 사진관에 가족이 와요. 이게 김혜라 할머니라고 돼 있는데 김혜라 배우거든요.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족들이 와서 가족 사진을 찍고, 그리고 어머니도 한번 찍으실래요? 하고 찍으라고 하는 게 바로 영정사진을 찍으라고 한 거예요. 낮에 할머니가 와서 그 영정사진을 그냥 이렇게 남색 한복 저고리 입고 와서 잠깐 찍고 가요. 근데 이제 비가 쭉쭉 오는 그 이제 7시쯤 돼가지고 넘어서, 네. 근데 다리미는 안 와요. 비는 오는데.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들어오면서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예쁜 분홍색 저고리로. 그러면서 낮에 사진 찍었는데 사실은 나 다시 찍고 싶다고 다시 좀 이쁘게 찍어달라고 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영정사진을 찍으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내가 찍었지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만약에 그 장례식이 있을 때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는 걸 좋겠죠.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곱게 차려입고 그냥 가족 사진 찍으면서 대충 찍은 그걸 영정사진으로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찍었는데요. 이 할머니가 몇 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때 찍은 요 사진을 본인의 영정사진으로 찍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 장면이 영화의 첫 장면에 유영길 촬영 감독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유영길 촬영 감독에게 바칩니다라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영화 촬영할 때 그분이 이게 이제 개봉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촬영 감독이 다 영화 완성을 못 보고. 예,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이 이제 있고요. 그 이제 영화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신문화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와서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이게 당돌하게 자기 쉬는 날이 있는데 놀이공원을 가고 싶은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이공원에 아저씨 저랑 같이 가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놀이공원에 가면 공짜표 주는데 내 친구가 거기 있어서 언제든지 오면은 공짜표를 받을 수 있는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주 당돌하죠. 그래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래서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같이 놀이동산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리고 다 와서는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요 달리기에서도요 이게 그 하나 볼 수 있는 게 다리미가 더 빨리 달려요. 그리고 뒤에 한석규가 되게 힘겹게 쫓아가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시한부 인생이니까 뭔가 병명이 있겠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제미가 있기 때문에 영화 병명도 안 알려줘요. 그 흔한 진찰받는 장면도 하나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시한부 인생이구나 알 수 있게끔 이런 장치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예전에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사진전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 사진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앤드류 조지라는 그 사진 작가예요. 이 사람이 특이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사진을 담는 거예요. 얼굴을 찍고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그 사진 그 전시하는데 같이 글로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요 앤드류 조지라는 사람이 되게 특별한 그런 전시를 했는데요. 제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전시를 한 거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삶과 죽음은 둘로 나뉠 수 없는 하나이다. 죽음은 온전한 의미가 반영된 거울이라는 가르침을 전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실제적인 방법과 길을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괜찮은 죽음이란 떠나는 사람과 떠나 보내는 사람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맞이할 수 있다. 존엄을 해치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요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많이 쓰죠. 네, 그렇게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고, 또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끝까지 수술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것도 최선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나 의문투성이인 삶과 죽음 이걸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말을 남겼는지 살펴보면서 그런 본인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여러분은 해본 적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 전시에 참여했었던 얼굴이 찍힌 사람들의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요. 마지막까지 뭐라고 했냐면 이 표현에 의하면 불꽃 같은 마지막 삶을 살다가 환자들의 지혜로운 이야기. 삶의 끄트머리에서도 내 삶의 주체 자리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내 삶의 주체는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잃지 않고 내 마음을 잃지 않은 채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모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죽는 법을 알게 됩니다. 또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도 했죠. 살아있음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렇죠? 우리 살아있는 거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죽음인들 의미가 없겠나?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이렇게 물음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시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사람들 중에 했던 말들이 되게 좋은 말들이 많아요. 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실제로 그 사진을 찍힌 분이에요. 에디샤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매 순간을 최고의 방법으로 보내고 싶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삶에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세요라는 말도 남겼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만은 아니잖아요. 가족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과연 어떻게 했나요? 이 영화에서는요. 자, 가족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이 장면도 되게 명장면인데 정말 실제로 감독이 아버지에게 이 리모컨 사용법을 알려주었던 그걸 생각을 해서 했대요. 근데 아버지한테 몇 번을 알려줘요. 못 알아들어요. 그죠? 저도 엄마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알려주긴 하지만 못 알아듣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욱하죠. 그래서 욱하고 뛰어나가요. 시한부 인생이 사는 정원이가 욱하고 뛰어나가요. 그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착한 아들이에요. 내가 없을 때 아버지가 혼자서도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곧 죽어가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씁니다. 리모컨 사용법을. 이거 되게 효자인 아들로 이미지가 나오죠. 이런 장면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사랑을 계속 느낄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척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가장 큰 기쁨이다. 느끼지 않으려고 애써도 느껴지는 감정이다. 그 마찬가지로 정원과 다림도 계속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말로 썸 탄다고 하잖아요. 그죠? 썸을 계속 타고 있고 뭔가 서로의 느낌이 있었겠죠. 이런 느낌을 계속 갖고 가요. 그래서 정말 그 아까처럼 그렇게 그 서울랜드거든요. 배경이 서울랜드에서 놀이동산에서 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뛰고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집에 갈 때 데려다 주는 장면인가 봐요. 그래서 데려다 주면서 여기에서 유일한 러브씬이에요, 이게.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유일하게 한 장면 있는 러브씬인데 정원이한테 팔짱을 딱 끼는 다림이에요. 근데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구귀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팔짱을 딱 낄 때 그 한석규가 멈칫해요. 가만히 이렇게 딱 말을 멈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심쿵 가는 장면이죠. 한석규가 살짝 설레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또 나레이션이 나와요. 되게 슬픈 나레이션이죠. 시간이 자기한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금방 좀 있으면 죽을 텐데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 그것도 긴 시간이 필요한. 네, 사랑이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사계절을 보고 또 몇 년의 시간을 흐르고 또 어떻게 보면 결혼까지 가는 사람들은 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신의 그 슬픔을 토로하는 그런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한석규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장면을 안 넣으려고 했대요. 그래도 하나는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장면을 넣었는데요. 보통 이제 우는 그 얼굴이 나오잖아요. 보통 울고 뭐 아버지가 막 서로 껴안고 뭐 울고불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절제미, 굉장히 절제했어요, 이 영화가. 우는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분노도 했었죠. 담담한 일생을 살고 있지만 분노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울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지금 막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데 나는 죽어가요. 예, 그냥 사랑을 두고 죽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흐느껴 우는 장면이 나오고 이것을 바깥에서 봐요. 누가 보냐면 아빠가 봐요. 아빠가 들어요, 그 소리를. 근데 아빠가 나보다 먼저 떠나게 되는 아들을 보는 아빠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 영화는 근데 아빠가 보통 이제 영화가 심파라면 울고 막 그럴 텐데 아들아 가지 마라든지 뭐 이래 할 텐데 이 영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숙제로 남겨줘요. 아빠가 물끄러미 창밖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관객한테 던져주는 거죠. 이 아빠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끔 이 영화 장치가 이래요. 그래서 아빠가 물끄러미 정말 그 생각을 하면 미어지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장면도 나와요. 네. 자, 이제 이 사이에 그 한석규가 실려가요.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니까 수시로 응급실에 실려가겠죠. 그래서 실려가는데 사진관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다림이가 맨날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문이 닫혀 있고 그 다음날 가도 문이 닫혀 있고 네, 뭐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건 뭐가 있는데 이 당시는 그게 없으니까 오로지 가서 쳐다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연애 편지처럼 편지를 또 막 이쁘게 써요. 그래서 꽂아요. 꽂아서 놓는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며칠 지나도 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진관에 가서 그거를 꽂아져 있는 거를 편지를 빼려고 하는데 편지가 똑 떨어져가지고 아예 못 빼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는데요. 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요. 이 영화에서. 그냥 동료들하고 같이 무슨 클럽인가 봐요. 클럽에서 막 춤추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장면이 클럽인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요. 그러더니 화장실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울어요.
예. 근데 이 마음이 전달이 되세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미 막 썸을 타고 뭐 뭔가 서로의 애정을 뭐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인 거야. 막말로 잠수를 타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보통 이제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에서.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잠수를 타서 너무 화가 났어. 너무 나는 화가 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하나도 없어요, 이 영화는. 하나도 없고 단지 우는 장면. 요 하나 보여줘요. 다리미의 감정을.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지 꼽는 장면. 예, 근데 빼려고 했는데 다시 들어갔죠. 여기에서 이제 하이라이트에 어떻게 보면 분노의 가장 그 과격함의 그 표현을 한 건데 며칠 연락도 없어요. 감동 얘기를 들어보니 분노에 차서 예, 유리창에 이제 돌멩이를 던지는데요. 감독이 어떻게 주문을 했냐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제 배우들한테 감독은 뭔가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을 좀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감독은.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져라 라고 했는데 이 시문화가 던졌대요. 근데 유리창 전체가 통째로 다 깨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이건 너무 심하다 해서 다시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던졌어요. 이게 돌을 이제 딱 던졌는데 유리창 좀 조그맣게 깨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답답함과 분노와 이거의 모든 복합적인 감정을 실린 거예요. 이 영화에서 가장 좀 과격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왜 아까 처음 나레이션처럼 이 마지막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는 이 생의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네. 자, 정원은요, 나중에 이제 퇴원을 했어요. 예, 퇴원을 하고 나서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병원 씬인데요. 한석규가 잠을 자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씩 웃어요. 잠자면서. 그래서 깼더니 여동생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동생이 무슨 좋은 꿈 꿨어? 여자 꿈 꿨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진짜 그랬을 수도 있죠. 그죠? 씩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죠. 퇴원을 하고 사진관에 와서 딱 보니까 편지들이 왔잖아요. 근데 편지들이 딱 왔는데 이제 정원이한테 보낸 다림이 편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읽어요. 근데 보통은 영화에서는 이렇게 딱 읽을 때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겠죠. 편지 내용이 나와요. 근데 편지 내용이 1도 안 나와요. 그냥 살짝 웃는 모습이 나와요. 아마 그 웃음 속에는 다림이의 고백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죠? 다림이의 고백이 아마 있는 걸 보고 살짝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편지 쓰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장면이 바뀌고 이제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다림이를 찾아가요. 다림이를 찾아가는데 참 이렇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다림이가 주차 요원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요. 저기 손가락이 보이죠?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는 장면, 유리창에. 차마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겠어요. 자신의 시한부 인생이고, 그럼 내가 고백을 하고 사랑을 이어가면 이 사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죽어가는 그 연인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슬픔 대신에 작은 슬픔을 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시한부 삶을 살다가 나를 모르게 하는 어떤 그런 선물을 그냥 준 거죠. 작은 슬픔을 주고 떠나는 장면인 거예요. 멀리에서 그냥 안타깝게 쳐다만 보는. 그래서 끝내는 본인이 쓴 편지를 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한석규가 시문화에게 안타까운 그런 사랑을 느끼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생애 끝에 죽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오로지 그거는 사랑과 추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석규가 죽어가면서 지금 갖고 있는 건 뭔가요? 일상에 들어온 굉장히 선물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거를 간직하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이지만 지금 내가 죽어가면서 그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어서 본인은 너무 그게 감사하고 선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되게 특이했던 게 이제 만년필로 이 다림이한테 편지를 쓰기 전에 너무 정갈해요. 만년필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말리고 그리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상자에서 이제 편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 그 시문화 한참 이제 사진과 왔다 갔다 할 때 시문화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요 사진을 이제 바깥에 걸어 놓은 것 같아요. 걸어 놓고 그다음 편지 본인이 붙일 편지도 저 상자 안에 넣어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가장 그 옛날에 그 추억이 담긴 그런 사진첩 앨범을 쭉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서 갑자기 본인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이 지금 살짝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감독이 의도한 것처럼 사진사가 자신의 삶을 웃으면서
예, 슬픔도 있지만 웃으면서 영정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 하는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진을 찍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면서 장례식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 이제 죽은 거죠. 그렇게 죽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마지막 장면인데요. 시문화가 과연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시문화가 초원 사진관을 찾아가요. 근데 여기서도 관객에게 숙제를 남겨줘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사실은 정원이 그 죽기 전에 시문화가 서울로 발령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문화는 여기 없는 거예요. 네. 이 초원사진관이라는 곳에 와요. 제가 실제로 군산에서 초원사진관 갔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 영화 감독 이제 감독 시작할 때는 이 영화를 위해서 쓰고 창고였대요. 쓰고 다시 원상복귀 하는 걸로 이제 조건을 했기 때문에 영화 다 찍고 다시 창고로 이제 원상복귀를 해놨어요. 근데 너무 인기가 좋았잖아요. 이 뭐 정말 이게 정말 아주 성황리에 이 영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시 마련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사진관 같아요. 영화 찍을 때도 이 세트인데 사진관인 줄 알고 실제로 와가지고 예, 사진 찍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시 영화로 와서 예, 시문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봐요. 사진관을 봤는데 과연 정원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왔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모르고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와서 봐가지고 봤는데 영화 속에 그 보면은 시문화가 살짝 웃어요. 그것도 본인이 그 찍힌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그거를 살짝 보면서 네, 딱 웃습니다. 그걸 봤을 때 약간 그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관객의 몫이거든요. 나 참 이쁜 추억이 있었지라고 웃었는지 아니면은 그때 생각이 나서 웃었는지 아직도 내 사진 걸려 있네라고 웃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웃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고요. 예,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왜 제목이 8월의 크리스마스인가? 역설적이잖아요. 8월과 크리스마스. 근데 원래는 이 제목을 즐거운 편지라는 황동규 시인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에 편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겹치잖아요. 그래서 8월의 크리스마스는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집 제목이라고 해요. 이걸 갖고 왔는데 감독의 생일도 8월이에요. 그리고 정원이 이 극 중에 있는 정원의 생일도 8월이에요. 그리고 항상 8월에 뭔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맞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물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8월에 한창 더운 여름날에 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정원과 다림의 사랑이 시작이 돼서 8월에 온 선물 같은 의미도 있고 또 그리고 8월이면 싱그럽잖아요. 한창 싱그럽고 그렇게 살아야 할 30대의 그 젊은 남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어떻게 보면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크리스마스 12월의 끝 죽음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글처럼 이렇게 사랑을 간직하고 떠날 수 있게 해준 이 시문화 이 다림에게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간직한 채 이렇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젊은 그런 한석규의 죽음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를 OST를 한석규가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초원사진관이 보이고요. 이 초원사진관을 찍을 때 요 배경이요 눈이 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제작 영상을 봤는데 정말 소금을 몇백 푸대를 그 바닥에 다 뿌리고요. 실리콘으로 그 고드름 작업 다 하고 이 세트장 주위에 그 눈 온 그걸 표현하려고 애썼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OST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태어난 척 웃고 있어도 너의 마음 알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의 손을 잡아주렴. 또 지금 이대로 잠들고 싶어. 가슴으로 널 느끼며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을 꾸고 싶어 라는 한석규의 그 대사가 나옵니다. 맞는 것, 이 말처럼 한석규는 이 간직한 채 영원한 사랑을 간직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이 영화의 끝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시한부의 인생, 담담한 그런 인생을 살펴봤어요. 어떠셨나요? 좀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 강의를 끝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정말 이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가 주는 그런 이미지와 또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생각들, 제가 아까 말을 한 것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감사함으로 삶을 마무리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마무리하면서 살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